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2월의 첫날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구정도 지나고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열렸네요. 을사년의 을은 푸른색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양의 오행에서 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거죠. 뱀이 어디 보통 동물인가요?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동물이 뱀이 아닐까 합니다. 2025년 올해 을사년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을 좋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을사년 올해는 하시는 일과 가정 위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각 신문마다 신춘문예 당선자들을 발표합니다. 작가의 등용문이기도 한데요. 신춘문예, 그 중에서도 당선 소감을 읽어보면 문학의 정의, 삶의 정의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시 당선자인 백아운 씨가 당선 소감을 발표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네요. 자신은 함부로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다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반복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시를 써왔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곁들을,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백아운 씨가 1998년생이니까 MZ시대죠. 요즘 MZ시대 청년들, 현실적이고 혼자만 아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당선 소감을 썼다는 것이 울림을 주네요. 한국 문학과 사회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문학은 결국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어떻게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정서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문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행복한 문학, 무거운 겨울의 커튼을 활짝 열겠습니다. 꽂혀버린 겨울뚜락에 창 열면 하얗게 무소리 내리고
고향길 눈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길 눈 속에선 꽃등불이 가고 해가면 별은 멀어도 산골짜 깊은 곳 초가마을에 가지마다 꽃잔치 흥겨울이 이제는 손 모아 눈을 감아라. 고향집 쌀이 오랜 한 방울이 쌓이네. 고향집 쌀이 오랜 한 방울이 쌓이네. 살다 보면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가엾다. 라는 마음. 이런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기도 한데요. 그런 마음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삶의 에너지뿐이겠나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필은요, 연민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좋은 수필입니다. 백현숙 수필가의 그 남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싶다라는 수필입니다. 작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삐쩍 마른 남자가 창밖을 내다본다. 70 초반의 나이인데 굵고 깊은 주름으로 인해 80 넘은 노인 같다. 붕대를 감은 오른손은 가슴 앞에 얌전히 매달려 있고 왼손은 링거대를 잡고 있다. 붕대를 얼마나 두껍게 감았는지 복싱 글러브 같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더니 노랗게 웃으며 아는 체를 한다. 다행이다. 어젯밤에는 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가슴을 졸였다. 금식이라 점심도 굶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간 남자는 창밖에 어둑살이 깔리고서야 병실로 실려왔다. 수술 통증이 심하고 무엇보다 나올 듯 나오지 않는 소변 때문에 고통이 심한 듯했다. 남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진통제를 맞고 소변줄을 끼우고서야 진정이 되었다. 벼를 수확하다가 콤바인에 손이 끼었단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갔다. 시골 병원을 거쳐 구급차를 타고 이 병원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접합 수술을 했지만 이미 상해버린 손가락은 곪아버렸다. 다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했다. 그는 항상 혼자다. 집사람은 벌써 저 세상으로 갔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했다. 아들이 한 명 있다고만 했다. 보호자도 없고 면회에 오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처치실에 다녀오고 혼자 의사 면담하고 그리고 침대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 그는 잠이 없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들린다. 뒤척이며 내뱉는 한숨 소리가 무겁고도 아득하다.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바스락거리며 짐을 정리한다. 그러다 물건을 떨어뜨려 사람들의 단잠을 깨운다. 여기저기서 투덜대는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는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지만 약발이 듣지 않았다. 한밤중에도 병실 밖에 나가 돌아다닌다. 복도를 배회하다 병원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기도 한다. 그는 내내 춥다고 한다. 환자복 안에 티셔츠를 입고 또 위에는 파카를 걸치고도 여기는 왜 이리 춥냐고 투덜댄다. 때자국으로 뺀질뺀질한 파카에서 쓸쓸한 남자 냄새가 났다. 어찌 기름기 없는 그의 마른 몸 탓일까? 마음이 추운 거겠지. 혼자 하는 여행이 얼마나 외로울까.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왔다. 이 병실에 입원했다가 얼마 전 퇴원한 사람이란다. 운동화 한 켤레 들고 왔다. 나중에 태어날 때 장화 신고 어떻게 가겠냐며 새 신발은 아니지만 갖다 주러 온 것이다. 이 남자가 입원할 때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논에서 일하다 다쳐 그대로 병원에 왔으니 아마 장화를 신고 왔나 보다. 봐라,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내 가슴이 손뼉을 친다. 얼추 맞을 거라고 했지만 발에 꽉 끼는 듯 했다. 내가 운동화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괜찮냐고 올려다보며 묻는데 내 얼굴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때 나는 막 머리를 감아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내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레 걷어 올려 주었다. 무심한 그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나는 이 남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헝클어지고 엉겨붙어 있는 그의 머리를 감겨주면 그가 환하게 웃을 것 같았다. 우수수 살비듬 떨어져 있는 그의 침대를 지나치면서 웅크리고 설핏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등을 쓸어주고 싶기도 했다. 쪼그라들고 구부정한 등에서 이제는 생의 뒤안길에 접어든 남자들의
고독함이 보인다. 곧 버려질 낡고 발가벗겨진 마네킹 같은 서러움이 묻어난다. 이 남자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그대의 남자에게서. 나는 이 남자가 웃거나 실없는 농담을 할 때면 따라 웃어도 가슴이 저렸다. 그날 수술을 끝내고 와서 표효하듯 울부짖던 이 남자는 마음이 몹시 아픈 사람이다. 용케 잘 버티다 울음이 터진 것 같다. 한번 실컷 울어보고 싶지 않았을까. 아비는 없다고 생각하라며 내친 아들을 부르는 소리였을까.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고, 죽지 못해 살아온 삶이 서러웠다고 아르렁댄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남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다시는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라. 손가락 하나 없어 불편하겠지만 까짓것 70평생 살아온 오기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잠 푹 자고 나면 이 고비도 물러갈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나온 삶에 대한 무지, 반성, 후회 다 소용없는 짓이다. 남은 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더 이상 그의 삶이 춥지 않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퇴원하던 날, 그가 승강기 앞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다시는 우연으로라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생각난다. 가슴이 애잔해지는 글입니다. 눈시울이 뜨끈해지는 건 이 작가의 글솜씨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남루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 그가 누구든 간에 얼마나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요즘 같은 세상에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이런 시선, 여러분은 가져본 적 있으신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요즘 잘못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노인들이 쓰러져도 일으켜주면 안 되고요. 일으켜주다가 큰일 나면 또 수당하고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스한 마음이나 시각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고독과 가난으로 움츠리고 살았을 한 남자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통과 외로움을 처리하는 것만도 힘겨운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 짧은 수필이 우리들에게 오늘은 살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필 속에 나오는 남자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죠. 몸은 아프지만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고 그렇게 지내는 그를 한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아내인 작가가 지켜보면서 모진 삶이 눌려있는 한 인간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큰 수술을 하고 나와서 헝클어지고 엉겨붙어 있는 그의 머리를 감겨주면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수수 이 살피름이 떨어져 있는 그의 침대를 지나가면서 그리고 설핏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등을 쓸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초췌한 그의 삶. 쪼그라들고 구부정한 등에서 생의 뒤안길에 접어든 남자들의 고독함과 서러움이 느껴지죠. 이게 비단 이 남자의 일은 아니다 싶어요. 나도, 나의 남편도, 또 그대의 남편도 그 어느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수필로 쓴 글을 읽으면요, 무한한 따뜻함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 있는 세상이구나. 희망을 갖게 되죠. 좀 더 좋은 사람, 좋은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인데요. 이렇게 우리를 희망 속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또 문학의 힘이기도 합니다. 작가의 시선 안쪽 깊숙이 깃든 그 인생관이 정말 따뜻하네요. 또 꽤나 견고해 보이는 그런 수필입니다. 이 글을 쓴 백현숙 수필가는요, 현대문학가고 또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출간작으로는 소똥 옆에 홍시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수필 한 편, 백현숙 수필가의 그 남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싶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인간의 연민, 그런 마음, 살면서 필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데워주거든요. 연민의 시선은 가족 간에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연민의 정이 있어야 상대방을 감싸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잘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서 또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연민을 느끼게 되죠. 오늘은요,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시 한 편을 곁들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봉 시인의 성모도의 저녁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폴더를 열고 핸드폰의 버튼을 누르자 300리 저쪽에서 더듬거리는 아내의 목소리 들려왔다. 나머지 한쪽 가슴에서도 뭉클 멍울이 만져진다는 아내의 목소리가 하얗게 떨려 내 목소리도 하얗게 떨렸다. 서둘러 강주를 지나 서울로 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늘만 노랗게 어지러웠다. 우왕 좌왕 하루를 보내고 일요일 아침 아내를 싣고 어디론가 차를 몰았다. 도착해보니 강화도였고 도착해보니 성모도였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그윽한 오후 보문사 대웅전에 엎드려 울었다. 우느라고 기도는커녕 살려달라고 빌지도 못했다. 어느새 절간 가득 샛노란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 성모도의 저녁, 긴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아내가 도리어 걱정 말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땅거미가 내려 사방이 캄캄해지자 멀리 인천 앞바다의 불빛들 밝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불빛 따라 차를 몰다 보니 눈가가 다시 보송보송해졌다. 차츰 내일이 보이기 시작했다. 문득 나머지 가슴마저 없어져도 살 수만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환하게 이마에 불을 밝혔다.
이 시는 산문시입니다. 스필 같기도 하고 일기 같기도 한 산문시라고 할 수 있는 시인데요.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연민의 시선만으로도 이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족 간의 대화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때예요. 또 아내에 대한 연민의 정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나머지 한쪽 가슴에서도 멍울이 만져진다는 아내의 말에 시인은 하얗게 놀란다. 아마 아내가 이미 가슴 한쪽을 수술한 것 같습니다. 다른 가슴마저 떼어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아내에게 아무 말도 못한 시인은 다음날 강화도를 지나서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기도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아내가 시인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기가 정말 코끝을 찡하게 만드네요. 나머지 가슴마저 없어져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라는 말. 시인은 연민의 시선을 통해서 동고동락했던 아내의 삶의 이면을 보면서 생녀 두 가슴을 잃을까 염려하면서도 그래, 두 가슴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고 살 수만 있었으면 이라고 환한 희망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더 바라듯 사랑으로 불을 밝힌 거죠. 힘겨운 오늘을 뛰어넘을 사랑의 연민으로 희망이 담긴 내일을 본 겁니다. 연민의 시선을 통해서 아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희망의 메시지 같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이은봉 시인은요, 1953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984년 창작과 비평에 마침내 시인이여, 좋은 세상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좋은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절망은 어깨동무를 하고, 무엇이 너를 키우니, 내 몸에는 달이 살고 있다 등이 있고요. 유심 작품상, 캐톨릭 문학상, 송수건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필 한 편 그리고 시 한 편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문학으로 행복해진 시간이었는죠. 벌써 시간이 꽉 찼습니다. 2월의 시작인데요. 새로운 2월, 건강한 2월 되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나는 가벼운 모래 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불현이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후련히 흘러가니 그대여 내 맘에 언제나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은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